2014년 6월 19일 오전 9시 51분쯤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로 한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울산에 내려온 친한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아요. 신고자는 45살 고모씨. 경찰은 실종됐다는 여성을 찾기 위해 신고자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연락을 한 건 언제가 마지막인가요? 사흘 전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을 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40살 여성 이모씨. 처음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생각하고 사라졌다는 여성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빌리러 울산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돈을 빌리기 위해 만나러 갔다는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했던 경찰은 신고자에게 누구를 만나러 간 건지 물어봤습니다. 대답 없이 휴대폰을 내민 신고자. 휴대폰에는 신고자와 실종자 간 나누었던 문자 내역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이 씨가 울산 삼산동에서 한 남성을 만난 이후로 연락이 끊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내역 속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경찰. 이어진 신고자의 대답에 경찰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신고자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울산에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50살 김모 씨.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자신과 내연관계인 신고자 고 씨와 친한 동생 이 씨를 모두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고 씨와 이 씨에게 울산에서 각자 만남을 가지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왜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건지 의아했지만 두 여성은 김 씨의 말에 따랐고 같이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씨가 먼저 김 씨를 만나러 갔고 다음날 고 씨가 김 씨와 만나기 전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린 소리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연남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신고자. 김 씨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눴다는 문자를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김 씨를 불러 사라진 여성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씨는 얼마 전 서울에서 울산으로 발령난 공기업 간부로 그는 사흘 전 이 씨를 만난 게 마지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정자항에서 대게를 먹었다는 두 사람. 식사를 마치고 약속이 있다고 한 이 씨를 데려다 주겠다 했지만 거절해 헤어졌다는 김 씨는 저녁 9시 30분쯤 회사에서 혼자 배드민턴 서브 연습을 하다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이야기가 문자 내용과 맞아 떨어진 데다 같이 배드민턴을 쳤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사우나 현금 영수증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가 궁금했던 경찰.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이 을의 입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신고자 고 씨가 가족과 직장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내연녀와 친한 동생 이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여성의 보험료도 자신이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대로 억대의 돈을 송금한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보험료를 내고 있던 김 씨. 하지만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두 여성이었지만 보험금 수령인은 가족이 아닌 김 씨였던 것입니다. 김 씨는 내연녀 고 씨의 계획에 따랐다고 말했지만 김 씨의 이야기는 고 씨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통화 녹음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공짜로 보험을 들어줄게. 결국 두 여성이 죽으면 김 씨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신고자는 보험 가입 당시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성이 전화해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으려면 수령인이 직원 이름이어야 한다고 해 수령인을 남성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실종자를 죽인 건 아닌지 남성을 유력 한용의 선상에 올렸습니다.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어디서 꺼진 건지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의 위치가 남성의 회사 근처인 강낭콩 받침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KTX 울산역이 들어선 이곳은 축구장 400여 개에 달하는 넓은 부지였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에게 결정적인 제보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건 발생 38일 만이었습니다.
강낭콩밭 주인인데요. 뭔가 수상해서요. 보름 전에 강낭콩을 심었는데 우리 밭이 아니라 더 멀리 풀밭에 듬성듬성 났더라고요. 왜 거기에 싹이 난 건지 이상합니다. 당시 개발 계획만 있고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땅에 난데없이 강낭콩이라니. 경찰은 뭔가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강낭콩 텃밭을 파서 흙을 옮기지 않고서야 다른 곳에 싹이 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곧장 강낭콩밭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찾아낸 실종자의 팔찌와 신발, 1m 아래 땅속에서는 작은 마대자루가 나왔습니다. 흙으로 채워진 마대자루를 꺼내자 숨진 여성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인이라 확신하고 알리바이를 풀기 위해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는 직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오긴 했는데 얼굴만 비추고 갔다는 동료. 확실했던 알리바이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남성은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자신의 내연녀와 숨진 이 씨가 함께 운영하는 일식집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날리자 두 사람 앞으로 10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두 사람을 차례로 울산으로 불러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여성을 살해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겁니다. 안 되는데 또 돌려가 또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범행을 해야 되겠다. 김 씨는 여성을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 도구가 돌덩이였다며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공기업 간부였던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고 유가족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내연녀와 친구를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특히 사망 보험금을 통해서 본인이 입은 금전 손실을 만회하고자 계획한 살인사건입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범행 장소 그리고 사체 유기 장소의 선택입니다. 대체로 가해자들은 시신을 유기할 장소로 본인이 잘 아는 곳 중에서 인적이 드물고 발각될 위험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해자 본인이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었다라는 점에서 인적이 드물고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연녀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내연녀 본인 또한 잔혹하게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공기업 간부의 일탈은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져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2005년 8월 9일) 울산 남북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실종신고 전화. 남편이 2주째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남편의 신상 정보를 훑어보던 경찰이 이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실종된 사람이 바로 울산의 대표적인 조직폭력 단체인 목공파의 넘버3 41살 김모 씨였기 때문입니다. 넘버3는 행동대장급 위치였습니다. 목공파는 신역전파와 함께 울산을 양분하고 있던 거대 폭력 조직이었는데 예전부터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아 경찰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실종사건으로 보고 강력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러 라이벌 폭력 조직인 신역전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목공파 내부로 시선을 돌려 조직원들 간의 다툼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원들도 업소 관리를 담당하던 김 씨가 갑자기 사라져 급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새로운 사업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선배인 이모 씨와 함께 신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지만 여전히 김 씨 실종에 대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공파 행동대장 김 씨 실종 사건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미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약 10개월의 시간이 흘러 월드컵 열기가 전국을 뒤덮고 있던 2006년 6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인근 한 야산에서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울산 울주경찰서로 접수됩니다.
당시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도로공사 직원들이 울주군 두서면 부근을 지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한 경찰. 발견된 두개골은 일부분이 훼손된 채 땅 위로 드러나 있었고 주변을 더 파보자 20cm 정도 깊이에서 나머지 뼈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백골 상태였던 점으로 밀어볼 때 사망한 지 오랜 시간 지난 것으로 보였고 시신 외에 옷이나 신발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매장될 당시 알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력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경찰은 서둘러 시신 부검에 들어갔고 발견된 시신이 키 180cm인 30-40대 남성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신의 흉곽이 매우 발달한 상태였는데 매우 건장한 체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될 당시 두개골 일부분이 훼손된 점으로 미뤄 타살 혐의점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들짐승이 묻혀있던 뼈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시신의 무릎뼈 안쪽에서 DNA 채취에 성공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인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로 범위를 넓혀가며 비슷한 연령과 신체를 가진 실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신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백골 시신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울주경찰서의 한 형사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제로 묻힐 뻔했던 김씨 실종 사건의 전말과 경부고속도로 백골 시신의 정체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울산에서 벌어진 모든 강력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로 근무지를 옮긴 형사가 울산의 강력사건들을 넘겨봤던 중 2005년경 발생한 목공파 행동대장 김모 씨 실종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시 오랜 형사 생활을 하며 울산 내 조직폭력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형사는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행동대장 김 씨를 떠올리며 최근까지 수사하고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백골 시신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먼저 실종된 김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자녀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김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DNA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후 김 씨 아내로부터 자녀의 치수를 제공받은 경찰은 국과수에 제출해 백골 시신과의 DNA 대조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DNA 정보 일치. 경부고속도로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정체가 2005년경 실종된 목공파 행동대장 김 씨였던 것입니다. 미제로 빠질 뻔했던 김 씨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김 씨 주변 인물들을 소환해 사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씩 조사하던 중 김 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고교 선배 45살 이모 씨가 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2005년 8월 9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조사했고 이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냉장고와 중고차를 구입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와중에 냉장고와 자동차를 구매한 이 씨. 심지어 중고차는 출국 전 다시 되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구매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연락해 차량 번호를 알아냈고 즉각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날인 2005년 7월 29일 울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 씨를 가리키면서 이 씨는 김 씨 살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넓디 넓은 중국 대륙에서 행방불명된 이 씨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국 공안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이 씨를 찾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 씨가 제 발로 국내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김 씨 살해 사건은 유력한 용의자의 해외 도주로 또다시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해 이 씨의 수사 기록을 다시 정리하던 경찰. 그런데 이 씨의 신상 정보를 훑어보더니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유력한 용의자인 이 씨가 키 170cm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겁니다. 이 씨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혼자서 건장한 체격의 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을 품은 경찰은 이 씨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을 다녀온 날의 통화 기록을 다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날짜에 이 씨와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 2개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번호를 추적한 결과 울산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백모 씨와 임모 씨였습니다. 특히 살해된 김 씨의 오피스텔 인근에서 이 씨와 이들 두 사람이 같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백 씨와 임 씨를 소환해 집중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 씨와 임 씨는 처음부터 김 씨 실종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앞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입을 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2005년 7월경 이 씨가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와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 했고 이에 약속 장소인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모 오피스텔로 가보니 박스꾸러미에서 무언가 썩는 냄새와 피 비린내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길래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냐고 물어보자 이 씨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백하면서 시신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완강히 거절했지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이 씨가 하도 사정을 하며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이후 이 씨가 준비한 차량에 시신을 옮겨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으로 가던 중 울주군 두서면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폐기물 버린다 해가지고 없는 거고 산에 도착했어. 이래 됐는데 이거 내가 좀 도와달라고. 공범의 자백을 통해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범인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제 중국으로 도주한 이 씨를 다시 한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하던 경찰은 문득 2년 뒤인 2008년에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경찰은 이 씨 주변 지인들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리며 혹시라도 이 씨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돼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자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죗값을 단단히 치러야 한다며 어차피 중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도 정지되기 때문에 빨리 자수하는 게 낫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전한 내용이 이 씨에게도 전달됐는지 사건 발생 3여 년 만인 2008년 11월 15일 이 씨는 결국 자진 입국해 인천항에서 체포됩니다. (3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피골이 상접해 있었던 이 씨.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되고 난 뒤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경찰에서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시 숨진 김 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게를 차리는 데 필요한 6천여만 원을 당시 사채업을 운영하던 이 씨에게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뒤 자신이 목공파 행동대장인 점을 내세우며 제때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마치 심부름꾼 취급을 해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생활하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살해 이후 오피스텔 에어컨을 최강으로 가동하며 시신 부패를 최소화하고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할 동안 시신과 이틀간 같이 생활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후배들을 불러 구입한 냉장고 박스에 시신을 넣어 차량에 옮겨 실었습니다. 시신을 넣기 위해 빈 박스가 필요하자 급하게 냉장고를 구입했던 겁니다. 이후 울주군 범사업에서 삽과 곡괭이를 구입한 뒤 울주군 두서업 전읍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50km 지점 도로변에 사체를 안매장했습니다. 2009년 5월 31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안매장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는데 범행수단과 방법이 대범하고 결과도 중대에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돼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백 씨와 임 씨는 사체유기죄만 적용돼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안매장 뒤 출국을 통한 도피까지 종이주도하게 경찰 수사를 피했으나 결국 검거됨으로써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발로 뛰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 중 죄책감에 시달려 오히려 검거 이후에 마음이 편하다라는 범인의 말처럼 가해자도 검거 이전까지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흉기로 복부를 찔러 김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 씨의 거짓말로 추측됐지만 김 씨의 시신이 사인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백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씨의 진술 외엔 더 이상 진실을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막은 이 씨만이 알고 있는 가운데 울산 목공파 행동대장 살해 안매장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 5월 18일) 밤 12시 40분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 중동지구대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이 25세 이모 씨라고 신분을 밝히며 얼마 전 서울 신림동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안매장했고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숨어있다가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니 빨리 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목 잘라 죽이고 안매장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도 손목을. 신고가 들어온 현장은 해운대의 한 모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로 보이는 남성이 손목에 피를 흘린 채 침대에 앉아 있었고 탁자에는 유서로 보이는 쪽지와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이 씨를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안매장했다는 자백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술에 취한 이 씨가 술주정한 거라 판단했지만 이 씨가 충북의 한야산에 시신을 묻었고 캐리어에 시신을 담았다, 시멘트를 이용했다는 등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범행 과정을 진술하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이에 따라 서둘러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충북 제천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천에 어디 가면은 나무가 있는데 그쪽에 시멘트를 부었다 이런 식으로.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인근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야 겨우 찾아갈 수 있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씨가 말한 시신 유기 장소에 겨우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시멘트로 덮인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망치로 시멘트를 깨며 아래쪽을 파보자 정말로 이 씨가 살해했다고 밝힌 26세 여성 김모 씨의 시신이 캐리어에 담긴 채 안매장돼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많이 드문 외진 숲이었습니다. 사체가 트렁크 여행용 트렁크에 이렇게 담겨진 채로 구덩이가 이렇게 파진 상태에서 시멘트로. 2015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여자친구 살해 시멘트 안매장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김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서울관악경찰서로 인계한 뒤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5월 2일 밤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헤어지자는 김 씨의 말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술이 깨 정신이 돌아온 뒤 간밤에 저지른 범행을 깨달았고 이후 시신을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안매장한 뒤 전국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부산에서 자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달려온 김 씨의 부모님은 딸이 살해돼 안매장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씨에게 살해당한 김 씨는 3남매 중 장녀로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 미국 사관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뉴욕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사건 전날에는 고액연봉이 보장된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취업이 됐으니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말라며 첫 월급 받으면 500만 원을 용돈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등 효심이 지극한 딸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모님도 김 씨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유학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원했는데 그 금액이 10억여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14년경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어 강사로 일하는 도중 자신의 수업을 듣던 이 씨와 친분이 생겼고
이후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해 1년 가까이 사귀어오다 2015년 5월 2일 서울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끔찍한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이 씨는 당시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실패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부산에 잠시 내려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김 씨 유가족은 우발적 살인이 아닌 철저히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경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취업한 딸이 헤어지자고 하자 질투심과 적개심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 씨가 딸을 살해한 이후 딸의 핸드폰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자를 보내면서 딸이 평소 즐겨 쓰던 말투나 이모티콘을 똑같이 사용해 가족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딸이 살해되고 약 2주 뒤인 5월 15일 집으로 딸이 취직한 회사에서 내용 증명서와 함께 트레이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에 회사로 곧장 연락해보니 딸이 5월 4일 날 해외 유학을 간다며 일방적으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딸이 간간히 문자 메시지만 보내오길래 많이 바쁜가 보다 싶어 그러려니 넘겼는데 이것이 이 씨가 딸의 핸드폰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이었다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경찰에 자수한 건 역시 계속된 가족들의 전화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이지 결코 죄책감을 느껴 자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도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숨진 김 씨의 몸에서 별다른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발적 범행이었다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시신 유기 과정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범행 전으로 이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이 씨가 김 씨를 살해한 뒤 철물점에 들러 20리터짜리 대형 물통 4개와 고무대야 2개, 대형 석쇠 등을 구입했고 이후 렌터카를 빌려 충북 제천으로 이동한 뒤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 이틀간 머물며 시멘트를 사용해 김 씨를 안매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안매장 이후 이 씨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태연히 친구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죄책감에 시달려 마음을 돌고자 여행을 떠난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 주변 지인들도 김 씨가 평소 이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 사람들끼리 회식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연락 잘 못하고 아예 안 되니까 내가 자고 있는 애를 멱살 잡고서 주먹으로 엄청 때렸대요. 그러면서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어 학원에 어떻게 출근하냐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도 뭐라 생각할까 솔직히 말했나 보다. 눈 감고 어른들끼리 네가 그럴 정도로 효를 받은 애는 아니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씨의 컴퓨터에서 김 씨 살해 계획 등이 적힌 한글 문서 파일이 발견되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이 씨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해운대 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뒤 경찰에 자수한 것 또한 최대한 처벌을 덜 받기 위한 꼼수로 보였습니다. 이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당시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119에 빨리 와달라는 신고 전화를 한 차례 더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적인 살해 정황이 속속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후회된다며 눈물까지 흘린 이 씨. 이렇게 뻔뻔한 이 씨의 모습에 경찰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냥 한번 알아주면 되는 건데. 5월 26일 진행된 범행 재현 과정에서도 이 씨는 술을 따라 여자친구 김 씨의 죄를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곳에 묻은 이유는 명당이어서 그랬다고 말해 유가족을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진 김 씨의 남동생은 누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장문이 글귀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 1년 전 누나와 사제지간으로 만났습니다. 다정한 면모는 그가 쓴 탈이었습니다. 다툼이 시작되면 폭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온몸 가득한 시퍼런 멍. 결국 누나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억대 연봉으로 H회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무서웠다는 말과 달리 그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누나가 계약한 H회사에 미국으로 출국하니 찾지 말라라고 연락했습니다. 또 누나가 살해된 뒤 15일 동안 약 50여 차례에 걸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버이날까지 말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며 완전 범죄를 꿈꾼 그에게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수사와 현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뻔뻔한 면모에 치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지금 이 글이 SNS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가 세상과 영원히 격리돼 누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이 씨는 갑자기 말을 바꿔 여자친구는 천식 때문에 사망한 것이고 자신은 시신만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 대신 사체유기죄로만 처벌받으려고 또다시 꼼수를 부린 겁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노트북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한글 파일이 발견됐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은 집착이나 소유욕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헤어짐과 재결합을 반복하거나 이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나 본인에 대한 매우 세세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관계 특성으로 인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홍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실제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신고되지 않는 숨은 피해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영국 등의 적극적인 입법 사례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나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이후 이 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 이 씨 부모님은 이 씨가 살인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아직 해외 유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친구들도 이 씨가 평소 배려심이 깊었다며 범행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좀 믿음직스럽고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시간의 팀을 주면 집에 돈을 보내주고 다 정리해주고 지는 집에 마지막에 가고 막 이랬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겉모습으로 포장한 철저히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사건 이후 숨진 김 씨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져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칠글 캐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을 순식간에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이 씨. 감옥에서는 진심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적한 공터. 경찰이 1m 깊이로 땅을 파내려가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백골 시신은 4년 전 실종됐던 50대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숨진 김 씨는 이곳에서 12km 떨어진 대구시 수성구에 살았는데 갑자기 실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의 사망 뒤에는 재혼한 아내와 내연남 사이에 추악한 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의 한 경찰관이 외근 활동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에게 한 남성이 슬쩍 다가오더니 화물업을 같이 하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4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행방을 좀 알 수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대구시 수성구에 살고 있던 52세 남성 김모 씨였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관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즉시 복귀해 실종된 김 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4년 전인 2013년 11월부터 주변인들과 연락이 끊긴 채 어떠한 활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나오지 않는 등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번이나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를 했고 공과금도 단 한 차례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곧바로 김 씨의 가족관계를 확인했는데 사라진 김 씨에게는 56세 아내 이모 씨와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가족들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몇 년째 사라졌는데도 실종신고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좀 더 조사를 진행한 경찰. 사라진 김 씨와 아내 이 씨는 각자 이혼의 아픔을 가진 뒤 만난 재혼가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전 아내와의 사이에 2딸을 뒀는데 이혼 이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바람에 아버지의 실종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내 이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남편 김 씨가 사라지고 난 뒤 대리인 신분을 이용해 남편의 자산을 본인 명의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아내 이 씨가 한 남성에게 2,500만 원이란 큰돈을 송금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은 아내 이 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이 씨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남성은 아내 내연남 55세 박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아내 이 씨를 불러 김 씨가 실종된 직후 내연남 박 씨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따져묻자 빌려준 돈이며 어느 정도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준 시점이 범행 직후이기 때문에 저희는 범행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빌려주고 나중에 일부 변제받았다고. 경찰은 첫 번째 조사 때 아내 이 씨와 내연남 박 씨를 함께 불러 조사했는데 2 사람은 미리 입을 맞춘 듯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조사에서 내연남 박 씨의 진술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혼자 빠져나가려니 자책감이 들었다며 범행 과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김 씨와 아내 이 씨는 2003년경 만나 10년간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혼인신고를 통해 비로소 법적인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역시 아내 이 씨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내 이 씨는 동거생활 10년 동안 남편 김 씨의 폭력과 생활비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깊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말부터 2013년 여름 사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내연남 박 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 씨가 박 씨에게 남편 김 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자 박 씨는 죽여줄까라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2 사람은 2013년 10월경부터 보고 독을 이용한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은 수면제와 마취제를 이용해 김 씨를 살해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사체를 안매장하는 등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동거 생활을 하던 김 씨와는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내연남 박 씨는 범행에 필요한 수면제와 마취제를 미리 준비하고 시신을 담을 바퀴 달린 가방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철저한 범행 준비를 마친 2 사람은 2013년 11월 7일 밤 9시경 부부가 함께 살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김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내 이 씨는 미리 준비한 김밥에 내연남 박 씨로부터 넘겨받은 수면제를 섞어 남편 김 씨에게 건넸고 김 씨가 잠이 들자 미리 받아둔 마취제까지 남편의 허벅지와 복부에 주사해 정신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아내 이 씨는 밖에서 대기하던 내연남 박 씨에게 곧바로 연락을 했고 박 씨는 미리 준비해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봉을 챙겨 김 씨가 쓰러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 박 씨는 약기운에 취해 거실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김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배관봉으로 여러 차례 힘껏 내려쳤고 집안에 있는 압박붕대와 끈을 이용해 김 씨의 양손과 발을 꽁꽁 묶어 결박했습니다. 그러고는 옴짝달싹 못하는 김 씨의 목에 압박붕대와 끈을 감아 세게 당겨 결국 김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먹여서 잠이 들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 씨가 내연남이 와가지고 죽인 다음 시신을 김 씨의 사망을 확인한 2 사람은
김 씨의 사체를 미리 물색해둔 장소로 옮겨 안매장하기 위해 바퀴 달린 가방에 넣은 뒤 김 씨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범행 다음 날로 넘어가는 11월 8일 새벽, 아내 이 씨는 포클레인 기사를 불러 남편이 관리하던 소나무 농장이 있는 대구 달서구 공터에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놓도록 했습니다. 평소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주변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가면 아니 생각하는 예측에 사람이 없어요. 불도 없어요. 포클레인 기사로부터 땅을 파는 작업이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두 사람은 사체를 실은 승용차를 몰고 농장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방에 있는 김 씨의 사체를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묻어 사체를 안매장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꾼 두 사람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 씨를 살해한 직후 김 씨 소유의 4.5톤 트럭을 팔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유란에 2번으로 기재한 뒤 트럭을 매도합니다. 트럭 매도 대금 가운데 2,500만 원은 내연남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내 이 씨는 또 남편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자산들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소유였던 과수원과 임야,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을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 앞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납부하는가 하면 남편이 사망한 이후인 2014년과 2015년에 한 번씩 모두 2차례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내가 어떤 실종 신고라든지 사망 신고를 하든 이 남자를 찾기 위한 조치는 전혀 안 한 부분이 확인되고, 남편 김 씨를 살해하고 나면 재산을 모두 챙겨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범행을 공모한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은 범행 석 달 만에 결별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이 씨와 내연남 박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남 박 씨에게는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2009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2014년 11월 또다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살인범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내연남 박 씨가 먼저 살해를 제안하고 범행 수단을 마련해 실천에 옮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내연남 박 씨는 뻔뻔하게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이 씨의 요청에 따라 그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은 형벌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2일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씨와 박 씨는 최종 징역 25년과 박 씨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 부착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남편 김 씨가 사라진 지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사라져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완전 범죄로 묻힐 뻔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채 4년을 보낸 김 씨의 억울한 죽음도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가지는 무게를 느끼며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9일) 오후 4시 50분경 40대 여성이 자신의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인 남성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찰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어제 저녁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러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남성은 48세 김모 씨, 대구의 한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종적을 감출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족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곧바로 남편 김 씨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거래처 사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종 신고를 하러 온 김 씨의 건설회사 전무 44세 조 모 씨로부터 실종 당일 행적에 대해 진술을 들었습니다. 사장 김 씨는 사건 전날인 5월 8일 전무 조 씨와 함께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기 위해 조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산의 한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네 사람은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골프를 즐겼고 오후 7시 30분경 저녁을 먹기 위해 골프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장 김 씨가 그날따라 피곤했던 탓인지 1시간 만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빠르게 식사 자리를 정리했는데 거래처 사장들은 평소 주량이 센 김 사장이 폭탄주 2잔에 만취한 게 이상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무 조 씨가 대리운전을 이용해 김 사장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길래 각자 자신의 차로 귀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함께 차를 타고 간 전무 조 씨가 마지막까지 사장 김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조 씨에게 연락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식당에서 나와 술에 취한 김 씨를 차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김 씨의 집으로 향하던 중 술에 섞인 김 씨가 한 잔 더 하고 가자며 이 차를 제안했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 그냥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김 씨가 혼자라도 가겠다며 불같이 화를 낸 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길래 혼자 집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무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장 김 씨가 차에서 내렸다는 버스 정류장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 CCTV는 총 3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모조품, 또 다른 한 대는 너무 흐릿해 판독 불가 상태였고 나머지 한 대에서는 사장 김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닷새가 지나도록 김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경찰은 다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강력수사팀이 사라진 김 씨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사장 김 씨가 차에서 내렸다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모든 버스의 CCTV와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무 조 씨가 김 씨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는 밤 10시경 조 씨의 차량이 정차한 것은 확인되지만 김 씨가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경찰은 곧바로 조 씨를 만나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는데 조 씨는 며칠 전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조 씨는 내연녀가 있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는데 그 뒤로 아내가 계속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길래 집을 빼서 버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전무 조 씨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자 경찰은 조 씨를 사장 김 씨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장 김 씨가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했던 식당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는데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거래처 사장 2명은 각자 개인 차량을 이용했고 김 씨는 전무 조 씨의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던 그때 조 씨가 먼저 차에서 내려 뒤 트렁크 문을 열고 숙취해소 음료 한 병을 꺼내 뚜껑을 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병은 뚜껑을 따지 않은 채 손에 쥐고 다시 차에 올라탔고 잠시 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이 지난 뒤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김 씨가 부축을 받으며 다시 주차장으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단순히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닌 의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김 씨의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경찰은 식당에 들어가기 전 뚜껑을 따서 건넨 숙취음료제에 수면제나 마취제 등을 탄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무 조 씨가 김 씨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꾸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 씨가 김 씨를 감금하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살해 후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김 씨의 추가 행적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확실한 물증이 없어 조 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조 씨는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이런 낌새를 보였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직접 찾아오세요. 사료쇼 얘기 좀 듣고. 이에 경찰은 전무 조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꾀를 냅니다. 조 씨를 만나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진술을 듣고 믿어주는 척하다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휴대폰을 잠시 확인해봐도 되겠냐고 했고 조 씨가 스스럼 없이 휴대폰을 건네자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 씨의 검색 기록에서 실종 닷새 뒤인 5월 13일 땅속 사체 부패 시기를 검색한 내역이 확인됐고,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에 CCTV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올려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조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 집에 있는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도 휴대폰 검색어 수사, 검색어 지우기, 휴대폰 복원 수사, 실종, 진술 거부, 묵비권, 자백, 청송 등 범행과 관련된 많은 단어를 검색한 내역이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야산이 많은 청송 지역을 검색한 것을 보고 이곳에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진술 거부, 묵비권, 자백 등의 검색어를 조합했을 때 김 씨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 씨가 입을 열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시신을 찾기 위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장 김 씨가 사라진 날로 거슬러 올라가며 역추적을 하던 중 김 씨가 사라진 다음 날인 5월 9일 새벽 4시 34분경 조 씨가 대구의 자택에서 나와 승용차를 몰고 영천을 들려 청송으로 향하는 동선이 파악됐습니다. 청송은 인근에 야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찰이 청송의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청송에서 머무른 시간이 총 38분 정도로 사체를 유기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의 본가가 청송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청송을 들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청송에서 다시 대구로 돌아가는 길이 왔던 길과 똑같은 경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동 시간이 56분이나 더 걸린 것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 씨의 승용차 이동 동선을 샅샅이 확인하던 중 청송과 영천 사이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흰옷을 입은 조 씨가 차에서 내려 주유소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손에 무언가를 쥐고 다시 차에 탑승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다시 주유소로 돌아와 주유소 직원에게 무언가를 건넸는데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 씨가 주유소 부근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주유소를 찾아갔는데 직원은 조 씨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가 삽을 이용해 사체를 유기했다면 돌려준 삽에서 사라진 김 씨의 DNA가 검출될 거라 생각한 경찰은 국과수에 당시 조 씨가 빌렸던 삽에 대한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색조 1200명을 투입해 주변 야산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법원으로부터 조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은 조 씨가 다니는 대학원으로 찾아가 마침 강의를 듣고 나오던 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조 씨는 예상한 대로 나는 안 죽였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와 마주 앉은 조 씨는 끝까지 가보자, 증거를 찾아오면 입을 열겠다라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진술이 없으면 사라진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정황 증거뿐이니 자신은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5월 9일 조 씨가 청송으로 가던 날 휴대폰은 대구 집에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 조 씨의 아내가 남편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한 상황. 경찰은 조 씨의 아내가 남편의 알리바이를 도왔을 거로 보고 아내도 같이 범행을 한 거냐고 추궁하자 순간 조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빌었습니다. 경찰이 그럼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묻자 경북군이 근처 산에 이름을 대기 시작하던 조 씨는 10초 정도가 지난 뒤 표정을 싹 바꾸며 다시 의자에 앉아서는 모른다, 난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내가 공범으로 몰릴까봐 순간 태도를 바꿨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파렴치한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조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고 시신 수색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해 경찰과 함께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 TV를 보던 조 씨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색 작업을 펼치던 경찰이 드디어 사라진 김 씨의 사체를 찾았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된 것입니다. 김 씨의 사체가 발견되자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 씨는 그제서야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수족되는데 제일 미안합니다. 조 씨는 2011년경부터 숨진 김 씨가 사장으로 있던 대구 수성구의 한 건설 회사에서 부장을 거쳐 전무이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조 씨는 입사 당시 사장 김 씨가 앞으로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세 자녀의 유학 자금을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내가 60대가 되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거니 그때는 나와 함께 즐기며 살자는 약속을 듣고 10여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회사가 성장한 것이 모두 김 씨 자신의 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을 해주지 않아 불만이 쌓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 사장 김 씨가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늦둥이 아들을 낳아 가정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자 입사 당시 자신에게 약속한 자녀의 유학 자금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사흘 전인 2016년 5월 5일 사장 김 씨와 부장 이모 씨 그리고 조 씨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사장이 부장 이 씨를 이사로 승진시키고 월급도 30만 원 인상해 주기로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도 승용차를 새 차로 바꿔주고 급여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입사 당시 약속했던 조 씨 자녀들의 유학 자금에 대해서도 사장 김 씨는 네 애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애가 있지 않느냐며 다른 말을 하자 조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조 씨는 골프 모임이 있던 사건 당일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장 김 씨가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마침내 범행을 결심합니다. 평소 손님 접대를 위해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다니던 숙취해소 음료에 평소 본인이 복용하던 수면제 세 알을 부수어 넣고 희석시켜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 폭탄주를 2잔 정도 마신 김 씨가 술과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1시간 만에 식사 자리를 정리한 뒤 김 씨를 부축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불러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9시 30분경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보낸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 씨는 사장 김 씨가 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사장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김 씨가 너는 내 종이다라고 답하자 살해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김 씨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자 수면제를 더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숙취해소 음료에 수면제 5알을 넣고 흔들어 약이 다 녹은 것을 확인한 뒤 김 씨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재차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이어 완전히 정신을 잃은 김 씨의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던 중 김 씨가 정신을 반쯤 차리며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조 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무실에서 5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과수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체를 차량 트렁크로 옮긴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들렸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9일 새벽 4시 34분경 부모님의 거주지인 청송 주변 야산에 사체를 안매장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에서 청송으로 출발했습니다. 안매장 현장에 도착한 조 씨는 평소 차 안에 싣고 다니던 삽을 이용해 오전 6시 40분경부터 약 30분간 구덩이를 파던 중 삽이 부러지자 7시 20분경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삽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4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낸 뒤 차량 트렁크에서 김 씨의 사체를 양손으로 끌고 와 옷을 모두 벗긴 뒤 구덩이 안에 넣고 안매장했습니다. 수면제를 넣은 숙취 해소제를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두고 있다가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먹이고 식사 중 잠이 든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이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음날 야산에 안매장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조 씨는 김 씨의 사체가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그 위에 나무를 심어두었는데 삽을 빌리러 간 주유소 직원에게 나무를 심기 위해 삽을 빌린다고 말한 점에 주목해 경찰이 작은 묘목 위주로 수색하던 중 한 의경이 묘목 하나를 흔들자 쑥 뽑혀 나오면서 아래에 있던 김 씨의 사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지 1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 씨는 범행 다음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새 것으로 교체했고 사체가 부패하며 냄새가 나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다시 안매장 장소를 찾아가 락스와 나프탈렌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 시점에 피해자가 새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사 당시 사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회사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했지만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사장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며 우발적인 사례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는 하여튼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신의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올해 회사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상시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나 범행 과정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 데다 유가족들의 주장도 이와 달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조 씨에게 2억 원을 줬고 조 씨가 회사 돈을 몰래 횡령하다 걸린 적도 있다면서 사장 김 씨가 조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평소 사장 김 씨와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던 조 씨가 살해한 매장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자 가족들은 한동안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실종 당일 조 씨가 경찰서까지 같이 가 버젓이 실종 신고까지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땅에 묻을 때는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대구고등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25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가 중하다며 특히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11일 대법원도 조 씨에게 징역 25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을 무시해서 죽였다는 조 씨의 진술은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조 씨의 범행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침착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장 김 씨는 이제 태어난 지 갓 50일이 된 아이를 남겨두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 씨는 한순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 2월경)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한 경찰관 앞으로 음성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3년째 실종 상태라는 첩보가 접수됩니다. 첩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음성군 내 유흥업소를 돌며 실종된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경찰. 그런데 확인 결과 첩보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2012년경 음성군 대소면의 한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36세 여성 장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에 경찰은 사건을 곧장 강력계로 이첩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실종된 장 씨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통화 기록, 건강보험 이용 내역 등을 조회해 장 씨의 생존 반응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3년 전인 2012년 9월부터 장 씨의 생존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원조회를 통해 확인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도 해봤지만 오랜 기간 요금을 내지 않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장 씨의 신변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렇게 장 씨가 장기간 생존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장 씨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곧바로 장 씨 아버지를 찾아가 장 씨 실종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실종 소식을 접한 장 씨 아버지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래전 부인과 이혼한 뒤 딸과도 연을 끊고 살았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다가 2013년경부터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장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집에서도 가출해 이후 보육원에서 쭉 지내왔습니다. 연을 끊고 살아서 실종 사실조차 몰랐다는 장 씨 아버지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장 씨의 행방. 도대체 장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장 씨 가족들조차 실종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 씨 주변 지인들을 탐문조사하던 경찰이 장 씨가 실종되기 몇 달 전 30대 남성과 음성군의 한 원룸에서 동거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음성군의 한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던 38세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 즉시 이 씨를 찾아가 장 씨의 행방에 대해 물어본 경찰. 하지만 이 씨도 장 씨의 행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2012년도 7월경부터 장 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2달 뒤인 9월경 장 씨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 본인도 온 동네를 뒤지며 한동안 찾고 다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찾아다녀도 장 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냥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장 씨가 바람이 나서 잠수 이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장 씨가 실종된 9월부터 동네를 수소문하며 장 씨의 행방을 찾아다닌 적이 있어 마을 주민 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지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결심한 사이였다면 아무리 장 씨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한 번쯤은 실종 신고를 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를 일단 용의선상에 올리고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는 척하며 이 씨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 씨가 범인이라면 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에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동거할 당시 상황, 같이 살고 있던 원룸, 그리고 실종 이후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 이 씨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이 씨 지인으로부터 한 가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씨가 가족들과 집에 모이기만 하면 밭 때문에 싸우고 화를 자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시기는 장 씨가 실종된 이후였다고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씨의 어머니는 음성군 대서면에 160제곱미터 크기의 논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설이나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밭 때문에 매번 큰 소리로 다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형제 어머니 소에 밭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찰이 곧바로 밭을 확인해보니 작물을 키우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고 보통 밭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재산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고 하기에는 밭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밭에 무언가 있음을 짐작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곧장 탐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어느 여름날 이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묻어줘야 한다며 삽을 빌려간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장 씨가 밭에 묻혀 있음을 확신하고 2016년 10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굴삭기로 밭을 파헤치며 시신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가 삽을 이용해 시신을 묻었다면 안매장 위치가 그리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굴삭기로 몇 시간째 밭을 이리저리 파헤쳐봐도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시 한 번 더 깊게 파헤쳐보기로 결정하고 구석구석 다시 굴삭기로 깊게 파내려 가자 얼마 안가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굴삭기 버킷에 단단한 형태의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경찰이 즉시 달려가 확인해보니 논밭 1m 정도 아래에 시멘트로 덮인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천천히 주변 흙을 파내며 아래쪽을 더 파보자 이내 사람 뼈 형태로 추정되는 물체가 시멘트 구조물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몸을 웅크린 채 노끈으로 결박된 상태였고 매장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듯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과수에 의뢰해 해당 시신이 4년 전 실종된 장 씨임을 확인했고 동거남 이 씨를 장 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이어서 시신 유기 형태로 봤을 때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화기지국 수사를 통해 이 씨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장 씨를 안매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일 이 씨가 친동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씨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간주해 긴급 체포합니다. 미궁속으로 빠질 뻔했던 장 씨 실종 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씨는 처음엔 한사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앞서 발견된 장 씨의 시신과 여러 정황 증거를 들이밀자 얼마 못 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씨는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동거 중이던 장 씨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친동생도 형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제보를 입증할 만한 그 유골이 나왔고, 그 매장되었다고 제기했던 그 장소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함께 동거했던 사실관계가 됐고. 이 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경 충북 음성군에서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 태워다주는 일명 보도방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 씨와 알게 됐는데, 이후 몇 번 만남을 가지다 보니 서로 마음이 잘 맞아 2012년 봄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같이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1일 생계를 위해 음성군에 단란주점을 차렸고, 장 씨는 카운터 관리와 서빙 업무, 자신은 가게 오픈과 청소, 어머니는 주방 업무를 맡으며 운영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면서 수입이 안정적이게 되자 동거 중인 장 씨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우미 출신이었던 장 씨를 어머니가 좋게 보지 않았고, 틈만 나면 헤어지라고 재촉하면서 이혼한 전처와의 재결합을 요구하자 결국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장 씨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경 장 씨가 가게 손님과 늦은 시간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간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가게 손님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자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장 씨의 얼굴과 복부를 몇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 씨가 푹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려 장 씨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채 밖에서 일주일가량 머무르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결국 안매장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 친동생에게 시신 유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친동생은 처음엔 자수를 권했지만 자신이 끈질기게 설득하자 이내 범행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9월 하순경 장 씨 시신이 방치된 원룸에서 동생과 만나 장 씨의 시신을 반으로 접어 끈으로 결박한 뒤 플라스틱 통에 담고는 동생이 준비한 카니발 차량에 싣고 원룸에서 2.2km 정도 떨어진 어머니 밭으로 이동해 안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장 씨의 시신은 한여름 날씨에 일주일가량 방치돼 부패로 인한 악취가 온 건물을 뒤덮었지만, 당시 이 씨가 고양이 수십 마리를 기르고 있어 평소에도 악취가 심했기에 인근 주민들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 남자가 살던 건물 집주인 얘기로는 이 남자가 집에서 실제로 고양이를 많이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10마리 이상 키웠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냄새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모든 살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 씨.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안매장한 이 씨 형제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거라 모두들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우발적 범행에 의한 과실치사라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이 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참작된 것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턱없이 낮은 형량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이 씨 형제들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5달 뒤 2017년 6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이번에는 이 씨 형제가 지은 죄만큼 합당한 형량을 받을 거라 예상됐지만 오히려 이 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씨가 숨진 장 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5천여만 원을 주면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심지어 장 씨의 아버지는 이 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이 씨를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한 것입니다. 이 씨 친동생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씨와 그의 친동생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는 많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가 피해자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해당 판결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사람 죽이고 3년 징역만 살면 되는 나라 멋지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니 재범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사람 죽이고 안매장해도 최종 판결 3년. 이게 법치국가냐라는 등 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씨의 주장대로 장 씨는 정말 우발적인 범행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씨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다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5월) 서울 송파구 택시기사로 일하던 71세 남성 윤모 씨가 돌연 실종됐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던 윤 씨. 그런 윤 씨가 걱정돼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직접 찾아 나섰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은 실종된 윤 씨가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가방 하나만 메고서 작은 원룸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해가지고 그 없는 나오래 택시를 타려 먹어버린다 봐. 것도 없이 가방 하나 미고 왔더라니까요. 다 하나 등산 그 다 하나 하고 꼭 이걸로 옷 한 부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어버린 작은 월세방에서도 근무했던 택시회사에서도 실종된 윤 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고 그의 행방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1여년 뒤인 2015년 6월 말 경찰에 실종된 윤 씨에 대한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처음엔 경찰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첩보를 접수한 경찰이 실종된 윤 씨의 주거지와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첩보와 실제 상황이 딱 들어맞는 현실에 놀란 것도 잠시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진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월 말에 처음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보고서 뭐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황이 딱딱 들어맞아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약 6개월 뒤인 2015년 12월 15일 마침내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윤 씨가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안매장 장소에서는 살인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안매장 당시 사용했던 현장을 직접 지목하며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살던 70대 택시기사는 왜 실종된 지 1년 반 만에 차가운 땅 속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된 것일까? 끈질긴 경찰 수사 끝에 충격적이고도 추악한 범행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숨진 윤 씨는 1972년 아내 문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윤 씨의 의처증과 지속적인 폭행으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씨가 술을 마시는 날에는 폭행 정도가 더 심해졌고 심지어 아내 문 씨의 갈비뼈와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과 딸, 자녀 2명이 있었는데 남편 윤 씨의 가정폭력이 날로 심해지자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등 집안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자 아내 문 씨는 결국 남편 윤 씨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해야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문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고급 대직원 최모 씨를 찾아가 2천만 원을 건네며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윤 씨를 자신과 자녀들의 곁에서 떨어뜨린 것도 잠시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형님이 강제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윤 씨의 동생이 윤 씨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윤 씨에 대한 주거지 제한과 통원 치료 그리고 안혜문 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윤 씨는 법원으로부터 퇴원을 결정받게 됩니다. 동생이 형이 멀쩡한데 왜 정신병 입원시켰냐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들어갔는데 10월 달에 그 법원에 임시퇴원 결정이 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남편 윤 씨는 안혜문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혼을 요구했고 2014년 3월 12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서 안혜문 씨는 42년 만에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도 잠시 전 남편 윤 씨가 아내 문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 20억짜리 엄마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서 나에게 6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씨는 전 남편 윤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협박성 전화에 그대로 두면 자녀에게까지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안혜문 씨는 2014년 4월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사설구급 대직원 최 씨를 만나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곳에 넣어달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안혜문 씨의 부탁을 받은 사설구급 대직원 최 씨는 평소 빚에 시달리며 힘들어한 동료 김모 씨가 떠올랐고 김 씨에게 전화해 전 남편 윤 씨를 살해해주면 아내 문 씨에게서 받을 살해비 5천만 원을 모두 주겠다며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에 살인 의뢰를 받아들인 동료 김 씨는 자신의 친한 후배인 한모 씨에게 우리같이 윤 씨를 해치우자고 권유해 한 씨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들은 극악무도한 살인 청부업자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2014년 4월 28일 이들은 서로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으며 전 남편 윤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살인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옮깁니다. 이들은 2014년 5월 10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삽과 곡괭이를 이용해 현장에 미리 구덩이를 파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 윤 씨를 살해한 뒤 파묻을 장소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4년 5월 12일 새벽 3시경 전 남편 윤 씨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노상에서 윤 씨를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안매장 현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5시경 경기도 양주의 사건 현장에서 이들은 윤 씨의 얼굴에 테이프를 둘둘 감아 질식시켜 살해했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윤 씨를 밀어 넣어 안매장했습니다. 일사천리로 흉악한 범행을 마친 이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새벽에 범행을 마친 뒤 그날 오후 1시경 아내 문 씨가 사설고급 대직원 최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최 씨는 약속대로 5천만 원을 모두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씨에게 건넸으며 김 씨는 후배 한 씨에게 1,400만 원을 주고 자신은 3,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납치와 잔혹한 살인, 안매장, 그리고 더러운 돈 거래를 끝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년 뒤 경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혼자 사는 70대 택시기사가 갑자기 출근도 하지 않고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살인을 교사한 안혜문 씨와 사설고급대 직원 최 씨, 납치와 살인, 사체유기를 저지른 김 씨와 후배 한 씨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재산분할 소송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안매장 사건으로 일단락될 뻔한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에 또 한 건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2016년 4월) 대전지검으로 들어온 제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 윤 씨를 직접 납치해 살해한 뒤 안매장하는 일련의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 씨로부터 추가 범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또 다른 안매장 범행 사실이 있는데 검찰이 모르더라. 시신을 충남 홍성군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는 겁니다. 동료 재소자들은 처음엔 감방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상세한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낀 재소자 한 명이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한 것입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대전지검은
김 씨에게 또 다른 여죄가 있다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주임검사로 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사체를 안매장한 장소로 특정한 충남 홍성군의 수사팀을 급파했고 수사팀은 20여일간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탐사하며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해 결국 안매장 장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에서 반백골 상태의 시신항구를 발굴한 검찰은 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백골 시신의 신원은 49세 남성 안모 씨. 안 씨는 대체 무슨 일로 아무도 모르는 차디찬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걸까?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범행이 있다고 떠벌린 김 씨는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안매장하기 넉 달 전인 2014년 1월 사설고급대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병원 행정부장 박모 씨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행정부장 박 씨는 우리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안 씨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혼 이자료로 받은 재산이 많다면서 납치해서 돈을 뺐자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46세이던 김 씨에게는 9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행정부장 박 씨와 공모해 납치 강도를 벌이기로 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옮깁니다. 곧바로 안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의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안 씨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또 안 씨를 납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향정신의약품 아티반 주사약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안 씨도 끌어들입니다. 2014년 1월 13일 오후 늦은 시각 후배 안 씨에게 픽업할 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행정부장 박 씨를 만났습니다. 병원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안 씨가 있는 곳을 미리 전달받은 두 사람은 김 씨 아내 명의의 승용차를 타고 안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4일 새벽 3시경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안 씨가 술에 취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다 김 씨가 다가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냐며 말을 걸었고 집까지 태워다 줄게라며 안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에게 받은 아티반정을 탄 에너지 음료를 안 씨에게 권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든 안 씨에게 이들은 또 아티반 주사약을 주사했습니다. 김 씨와 후배 한 씨는 깊이 잠든 안 씨의 호주머니에서 현금과 현금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훔쳤습니다. 아내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병원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급히 구급차를 빌렸고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 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경 김 씨와 후배 한 씨는 의정부에 있는 한 은행 ATM 기기에서 안 씨의 현금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뒤 9시경에 또다시 400만 원을 빼냈습니다. 여기서 범행이 모두 끝난 줄 알았던 후배 한 씨는 이후 김 씨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인출을 마친 김 씨가 안 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를 몰고 한참을 이동한 김 씨는 충남 홍성군의 한 임야에 도착해서야 차를 멈추더니 한 씨에게 잠시 구급차 밖에 나가 있어라고 말했고 후배 한 씨가 차 밖으로 나가자 그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안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습니다. 후배 한 씨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놀라 왜 안 씨를 죽였느냐며 따져 물었는데 김 씨는 범행이 안 들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너도 안 씨를 납치했으니 공범이다. 그러니 시신 묻는 것에 협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협조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해온 곡괭이로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를 판 두 사람은 안 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구덩이에 밀어넣어 안매장했습니다. 그렇게 땅에 묻힌 안 씨는 한 재소자의 제보로 2년 4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김 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행 당시 숨진 안 씨의 체크카드에서 13차례에 걸쳐 모두 6,295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안 씨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안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고
안씨 명의로 휴대폰 2대를 사는 등 거침없는 범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남편 청부살해 안매장 사건에 이어 강도살인 안매장 사건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두 사건이 병합심의되다가 분리되기도 하면서 재판이 복잡하게 진행됐는데 2017년 11월에야 최종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남편 청부살해 안매장 사건 판결에서는 아내 63세 문 씨에 대해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설고급 대직원 36살 최 씨에게는 아내 문 씨로부터 받은 돈 5천만 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해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강도살인 안매장 사건 판결에서는 두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범 47세 김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매우 나쁜 행동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후배 39세 한 씨에 대해서는 선배로부터 강요받은 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며 강도방조,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안 씨에 관한 정보를 넘겨준 병원행정부장 박 씨에게는 범행방조 등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김 씨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강도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도 강도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향정신의약품을 건넨 간호조무사에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김 씨가 굳이 피해자 안 씨의 목숨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목을 졸라 안 씨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것은 완전 범죄를 꿈꾼 행동이었을 것이라 추정하면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람의 목숨도 그저 치워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삐뚤어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0대 택시기사 살해 안매장 사건에서는 익명해제 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변 인물을 탐문하는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40대 알코올 의존증 환자 살해 안매장 사건에서는 주범 김 씨와 함께 수감돼 있던 익명의 재소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검찰이 과학수사를 통해 안매장 장소를 밝혀내고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사설고급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김 씨.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살해한 뒤 안매장하는 그의 범죄 패턴을 보면 만약 그가 붙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연쇄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안매장까지 한 김 씨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